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세계은행이 잇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달 초 7일까지 이어진 국경절에 중국인 특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가계의 저축 비중이 해마다 떨어지고 기업들의 저축액은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1980선도 내줬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85포인트 내린 1979.04포인트로 마감하며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장중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장막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며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에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외국인의 행보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7억 원과 38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652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5.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통신과 보험도 1% 이상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는 1.84% 내려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종이목재와 철강금속, 운수창고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기아차만 올랐을 뿐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공매도 증가 루머에 3.5%나 떨어졌고 한국전력도 2.71% 하락했습니다. 쌍용건설이 채권단으로부터 1,3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에 7% 가까이 급등했고 LG생활건강도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1% 넘게 올랐습니다. 예, 최근 대형주의 이익 모멘텀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코스닥 지수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역시 사흘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송 기자, 코스닥의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9% 오른 540.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6일 연속 상승하며 지난 2월 24일 기록했던 연중 최고점 544.14포인트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난 4월부터 줄곧 일평균 1조 원대에 머물렀던 거래대금이 9월 들어 일평균 2조 원대로 올라섰고 지난 8일에는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최근 3에서 4조 원대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와의 간극도 좁혔습니다. 시가총액 규모의 증가도 눈에 띄는데요. 지난 4일 116조 4,497억 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고치인 116조 3,9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도 117조 6,400억 원을 기록해 사흘 연속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 모멘텀을 겸비한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단기적으로는 550에서 560포인트까지 오르는 코스닥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전망치가 존재하는 95개 코스닥 기업의 하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3분기와 4분기 각각 38%와 168%에 달하는 이익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으로 실적 발표와 맞물려 활발한 종목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되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급등세를 연출했던 모바일 게임과 엔터주의 경우는 내년까지 유망은 하겠지만 이미 주가에 충분한 성장 프리미엄이 반영된 만큼 기술적 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코스피가 특색 없는 지루한 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옵션 만기일이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 전망도 함께 내주십시오. 네,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나타나겠지만 대규모 물량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2,536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에서 모두 순매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최근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순매수 차익 잔고는 4조 599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통상 순매수 차익 잔고가 늘면 매수 여력은 줄고 매도 가능성이 높아져서 만기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 순매수 차익 잔고가 늘어난 데다 연말 배당 수익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이시스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오늘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종료 대상은 지난해 10월 확대한 570억 달러 규모의 1년 만기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700억 달러 규모인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위기 전 수준인 130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최종국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금융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거시경제 전망도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세계은행이 잇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IMF는 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올해와 내년의 세계와 주요국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3%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3.5%와 3.9%로 하향 조정한 이후 추가로 낮춘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로존이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ECD가 공개한 경기 선행지수는 100.1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해 선진국 경제가 당분간 악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세계은행도 같은 날 내놓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역내 성장이 애초 기대보다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7월까지 이어진 7일까지 이어진 국경절에 중국인 특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국경절 기간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당초 예상보다 2만 5천 명 많은 12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쏟아져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덕에 유통업체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한국에서 쓰고 간 금액은 2,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인 매출이 작년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국산 화장품과 패션 잡화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저축 비중이 해마다 떨어지고 기업들의 저축액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말 가계 기업 정부의 전체 저축액은 392조 3,700억 원입니다. 기업 저축의 비중은 62.8%로 246조 2천억 원이었으며 정부 저축은 93조 5천억 원으로 23.8%였습니다. 또 가계 저축은 52조 6천억 원으로 13.4%에 불과했습니다. 가계저축의 비중은 2004년 23.8%까지 올랐으나 2006년 이후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기업저축 비중은 2003년 46.7%로 절반을 밑돌았으나 2007년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하고 2010년에는 60%를 넘어섰습니다. 저축은행 위기의 주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 3조 원 중 절반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이 3조 1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PF대출의 70%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PF대출 가운데 52%가 이자를 못 내고 원금조차 떼일 우려가 큰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전성 등급이 정상으로 나온 대출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의 정책 대결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 국회 귀빈식당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를 주제로 열린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으로 삼고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국가위원회는 일자리,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분야별 공약을 마련해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대선 공약 발표를 위해 양대 정책 사령탑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을 수시로 접촉하며 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안 후보 캠프의 정책 포럼에는 각 분야 전문가 및 교수가 100명 이상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내 쇄신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통합과 쇄신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조만간 다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요즘 금융권은 웅진그룹 사태로 어수선한데요. 이런 가운데 KB금융지주가 ING생명 인수 초읽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상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훈입니다. 예,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가 막바지 가격 조율만을 남겨둔 가운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KB금융의 ING생명 인수 임박 소식은 사실 지난 9월 초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은 역시 인수 가격인데요. 일부 사회이사들이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 수준의 인수 가격이 너무 높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의 사회이사 중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깔끔하게 이사해서 통과하길 바라는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사회이사 설득에 나서고 있고, 한편으로는 ING생명과의 협상에서도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ING생명으로서는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해 유일한 협상 파트너인 KB금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데다 KB금융도 보험 분야 강화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수가에 대한 이견 조율이 힘들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 매듭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다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KB금융에 대한 자산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최종 계약이 나오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이 인수협상의 대세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웅진그룹 사태 이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웅진 사태 이후 금융당국으로서는 은행의 리스크 점검이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황이라 KB금융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KB금융의 자금 조달 여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도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예상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반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금감원은 KB금융이 국민은행 배당을 통해 1조 원의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KB금융 쪽도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한 다양한 예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설사 국민은행이 1조 원을 배당해도 국민은행의 BIS 비율이 12% 후반으로 기준치인 8%로 웃돌고 회사채 발행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예, 인수 막판에 KB금융의 고민 역시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수 가격이 높은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ING생명의 시장 가치가 2조 5천억 원에서 많게는 3조 원 이상까지 평가되는 만큼 지금 얘기되고 있는 예상 인수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ING생명의 위상이 설계사 이탈과 또 그런 설계사 이탈을 막기 위한 비용 지출 등으로 최근 내재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보험 산업의 향후 전망이 저금리 기조 등으로 밝지 않다는 점은 이런 지적을 마냥 무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향후 경기가 계속 어려울 경우 기업 도산 등으로 부실 채권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어 2조 5천억 원 가량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잠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KB금융이 인수 이후 조직 문화를 잘 융화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가장 유력할까요? 네, 양자간 협상이 결국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양측 모두 대선 전국이 본격 전개되는 11월 전에 협상을 매듭 짓는 게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달 24일까지 계속되는 국감 기간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윤대 KB금융회장과 민병덕 국민은행장도 국제통화기금 총회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라 10월 마지막 주가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G생명 입장에서도 더 늦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1월 전에 끝내야 향후 금융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공적 자금 상환 스케줄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말까지 KB금융과 ING생명 간의 인수 가격을 둘러싼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2012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에서 차량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이 미래 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운송수단 아이디어를 실물로 제작해 경연하는 사내 공모전입니다. 올해는 어릴 적 한 번씩 꿈꿔보았던 다양한 형태의 운송수단을 주제로 열리며 뇌파로 시동을 거는 자동차와 땅 위를 떠가는 자동차 등 신개념 자동차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총 84개 예선팀 중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인 본선 진출 11개 팀을 선발했고 이들 팀의 제작비와 작품 제작 공간 등을 제공했습니다. 수상 작품들을 국내외 모터쇼와 각종 사내 행사에 전시해 연구원들의 창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대한생명이 하나생명으로 사명을 공식 변경했습니다. 하나생명은 오늘 63빌딩에서 사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1946년 국내 최초 생명보험사로 출발한 대한생명은 2002년 하나그룹으로 편입됐으며 이번에 하나생명으로 개명했습니다. 총자산 규모는 70조 원, 수입보험료는 11조 8천억 원으로 업계 2위입니다. 하나생명은 보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험 설계사 모집 채널을 강화하고 대리점과 방카슈랑스 등 전략적 제휴 채널을 통한 시장 공략을 가속할 방침입니다. 하나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회사인 하나생명은 앞으로 하나손해보험, 하나투자증권 등과 우량 고객과 콘텐츠 등에 대해 공동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DB 산업은행이 국내 최초로 기술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테크노뱅킹을 도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지적재산권 펀드인 아이디어 브릿지 오퍼튜너티 사모펀드 1호에 테크노뱅킹으로 1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유망 기술을 발굴해 이를 기업에 중개해주는 기술 거래나 기술 사업화 컨설팅 업무도 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 80% 이상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1.6%가 경기 회복 시점으로 내년 하반기를 꼽았습니다. 또 내후년 상반기라고 답한 기업도 28%였습니다. 전체 기업 중 86.2%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로는 응답 기업의 81%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적했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유가 원자재 가격 안정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